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려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네, 수치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위주의 신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응 체계로 바뀐 사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아직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역별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GTX 철도 공약인데 자세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경찰이 김포 장릉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파트 단지 건설사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고발한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건도 이어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법인 취득 부동산과 개인 신축 건물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3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982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단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10.8%,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45.7%로 여유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는 9,780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8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2,138명입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경기 지역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21.7%며 재택치료자는 45,975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찌감치 인천 지역 공약들을 발표했죠. 지역 수건들을 바탕으로 한 만큼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상당수 겹치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공통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 이재필 기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철도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GTX DY자 노선 추진을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GTX-D가 김포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정됐죠. 이후 서울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GTX-B 선로를 활용해 부천에서 용산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가됐고요. 하지만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당초 GTX-D-Y자 노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천시에서 희망했던 GTX-D-Y자 노선은 먼저 김포와 검단 신도시 그리고 계양을 잇는 한 개 노선과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작전을 잇는 한 개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 구로와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연결되는 구성입니다. 세워놓고 보면 Y자 모양이 되는 거죠. 지난 2020년 10월 인천시에서 발표했던 GTX-D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두 개 노선을 같이 추진했을 때 경제성 분석, PC값이 1.03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 PC값이 1을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요. 당시 예상 사업비는 1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사업비 등의 문제로 Y노선 대신 김포에서 부천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GTX-D 노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인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당시 인천시의 요구안이었던 GTX-D-Y자 노선 추진을 지역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것도 지금 공통 공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을 넘어 한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교통망이죠. 단 지역을 양분해 성장을 막아온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역의 오랜 수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조금씩이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인 전철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문제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부 구간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이 부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나온 인천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 열차 하나만 오가는 복선의 경우 약 3조 4,900억 원, 급행과 일반 열차가 오가는 북복선의 경우 약 4조 7,300억 원인데요. 경인선 상부 구간의 예상 개발 이익은 약 3조 2,600억 원으로 복선으로 진행했을 경우의 사업비와 비슷합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최근 인천과 부천 그리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도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포함됐는데요. 신월 IC에서 서행천 IC를 지나 남청라 IC까지 연장 19.3km를 지하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1억 원인데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남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7분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재원 조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결을 공약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추진 중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이해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살짝 결이 다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방정부 간 합의를 이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리실에 일임해서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 그리고 사자 합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죠.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결과로 다가오길 희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 연결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공통 공약 짚어봤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법인 취득 부동산과 개인 신축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3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는 법인 과점주주 신고 누락, 신축 건물 과소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등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김포 장릉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파트 단지 건설사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대방건설과 대광ENC, JS글로벌 등 건설사 3곳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조사에 응한 대표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인천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조사했고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말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어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천 지역의 아동과 장애인 또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광내경 부천시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예방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 부천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이라 해서 이 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인 아동, 그리고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 환자를 다 포괄하여 그렇게 정의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는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국한돼서 좀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니 발달 장애인 외에 있는 아동 등과 일반 아동 등과 그리고 치매 환자의 실종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괄적으로 아동 등이라 정의하여서 18세 미만인 모든 아동 그리고 그 정신장애, 치매 환자를 다 포함해서 실종을 발생을 예방을 하는 거 포함하여 빨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지자체의 역할로 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사회의 모든 총동원이 돼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좀 강하게 발의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선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시장이 그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는데 아동 등의 실종에 대한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은 조성하고 또 발생하였을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또 복귀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그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지자체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는 부모 혼자서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청, 경찰서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함께 지원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의무 이렇게 해야만 한다로 넣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의무 사항을 더 강조하여 그 조례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그 실종 아동 등 그 신고 접수가 전국에 한 해 평균 한 4만여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취약한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의 실종을 줄이고 특히나 실종이 발생할 경우에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경찰서나 그 협력 체계를 즉각 구동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가족의 고통과 피해로 줄어들고 그 외에 2차적인 그런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좀 안정적인 그런 사회망을 구축하는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창업가 발굴인데요. 김포시가 우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우수 청년 창업가 20명을 선발해 운영비 최대 1,500만 원과 창업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으면서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김포 지역의 청년 창업가는 2월 24일까지 김포시에 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 인천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이 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천 시민의 98%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받은 일상회복지원금 중 79%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종별 사용처를 살펴보면 유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외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통업 중에서도 슈퍼마켓과 편의점, 농축수산물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상회복지원금은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화제를 빛낼 작품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 영화제 기간에 선보일 다양한 작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 프로그램인 잇 프로젝트 부문의 작품 공모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